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아프로디테가 내어준 네 번째 마지막 과제 지하세계입니다. 네 번째 과제에서 신화는 여성이 특히 삶의 어떤 시기에 무분별한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중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이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시케의 네 번째 과제는 이 발달 단계에 이른 사람이 거의 없으나 푸시케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반드시 지하세계로 가야 된다고 말한다. 지하세계에 가서 여왕 페르세포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묘약이 든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한다. 푸시케는 다시 그 자리에 쓰러진다. 이때 푸시케를 도와주는 힘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연현상도 아니다. 타워가 푸시케에게 지하세계로의 여정에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 푸시케는 동전 2개를 입에 물고 손에 보리빵 2쪽을 들고 가야 한다. 다리를 저는 노인이 노새 등에서 굴러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 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 스틱스 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널 때 배사공에게 동전 하나를 지불해야 한다. 강을 건널 때는 죽어가는 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버둥거리며 내미는 손을 외면해야 한다. 또 운명의 실로 배를 짜고 있는 새 여성의 도움도 거절해야 한다. 푸시케는 지옥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에게 보리빵 1쪽을 던져주어야 한다. 케르베로스는 지옥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개인데 보리빵 1쪽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틈을 타 재빨리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푸시케는 지하세계에서 주는 간단한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세계로 들어가면서 했던 모든 것을 되풀이해야 한다. 앞에 세 과제를 통해 충분한 힘과 지혜를 얻기 전에 네 번째 과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 여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 스승이나 지도자가 없다면 충분히 힘과 지혜가 길러질 때까지 이 과제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하세계 여정에서 중도에 갇히면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동전 2개와 보리빵 2쪽, 그리고 탑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전부 얻기 전까지 이 여정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맨 먼저 적절한 탑, 즉 인간이 세운 건조물을 찾아야 한다. 탑은 남성적인 것으로 인간이 발명하고 건설한 것이다. 수많은 규칙과 전통이며 시스템을 뜻한다. 서양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런 힘을 지닌 최선의 탑이다. 서양인들은 서양 전통에서 발전된 탑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집단 모의식에는 패턴이 있는데 서양인들에게는 서양에서 자란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 여정에서 푸시케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지나친 관대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발달 단계에서는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해야 한다. 푸시케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노인 몇 명이 바닥에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다시 노새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 푸시케는 아니요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강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아니요라고 말한다.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물을 베푸는 것은 아주 고상한 덕목이다. 관대함에 대한 서양 사회의 태도는 거의 예외 없이 친절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창조적인 거절은 무관심과는 다른 것이다. 창조적 거절은 가능성을 의미하나 현대 서양 세계관에서는 잃어버린 것이다. 여성이 푸시케가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창조적인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다른 인물을 완결하고 이 발달 단계에 이르렀을 때만 거절이 진실이 된다. 관대함을 배운 적이 없는 여성에게 거절을 배우라는 것은 그 여성에게는 독이 된다. 창조적인 아니오가 요구되는 상황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 나머지 경우에는 관대하라. 우리 사회에는 신화에서 묘사하는 것 같은 굶주린 거지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부탁을 받는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뭔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끝없이 받는다. 현관벨이 울리고 후원이나 구매를 요청한다. 마침내 내가 도움을 주는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남을 돕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신화가 가르쳐 주기를 여성은 특히 삶의 어떤 시기에는 무분별한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특히 공동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과제는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각 단계별로 하나씩 자신의 개성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강인함을 더해서 다음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단계적 구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단계가 뒤섞여 한꺼번에 닥치게 되고 이런 네 가지 단계가 구분 없이 다가온다. 가능하다면 실제 이 네 번째 단계에 휘말리기 전까지는 이 과제에 대해서 모르기를 바란다. 과제를 알고 나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질문을 해가며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이 단계에는 조금씩 서서히 차근차근 이란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융은 자기 분석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지하로의 여정, 밤바다의 항해를 위해서는 끝까지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배사공에게는 배삭이 필요하다. 사공은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스틱스 강을 거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한다. 푸시케는 운명의 시를 짜는데 참여하는 여자들에게 아니요라고 해야 한다. 어떤 여성은 세상의 운명을 짜는 것, 특히 자녀의 삶의 운명을 짜는 초인간적인 직조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의 삶을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녀들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자식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운명을 짜려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짜는 행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신의 운명에 깊이 힘쓰는 것이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푸시케는 지하세계로 여정을 떠난다. 지하세계에는 많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 페르세포네가 향연을 베풀었을 때 푸시케는 이 충고를 기억하고 음식을 거절한다. 푸시케는 빵과 물만 먹고 이 여정을 수행한다. 이 대목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화에서 어떤 장소에 음식을 함께 나누면 그 장소와 함께 그 가족이나 상황에 영구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믿는다. 음식을 먹는 곳이 바로 자신이 언약을 하는 곳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인도에서 브라만이 가장 낮은 카스트의 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이다.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집, 그 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푸시케는 아름다움의 묘약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온다. 남은 보리빵을 지하세계의 문에서 케르베로스에게 던져주고 살짝 빠져나온다. 푸시케는 다시 뱃사공을 만나 남은 동전 하나를 벡사스로 주고 지상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과제를 마친 뒤 푸시케는 이해할 수 없이 야릇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 아프로디테에게 그렇게 소중한 묘약이라면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연다. 그러나 상자에 나온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잠이다. 영원한 잠이 그녀에게 쏟아진다. 푸시케는 죽은 듯 땅에 쓰러진다. 이때 에로스는 사랑하는 여인 푸시케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날아와 죽음의 잠을 쓸어내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린다. 그런 다음 푸시케를 안아서 올림포스 산으로 데려간다. 에로스는 제우스에게 이야기하여 푸시케를 여신으로 만든다. 아프로디테도 찬성한다. 아프로디테는 이제 푸시케에게 만족한다. 모든 신과 여신들의 동의하에 푸시케와 에로스는 결혼을 한다. 푸시케는 딸을 낳는다. 그 딸의 이름은 기쁨이다. 감사합니다.